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업 시작합니다. 인천에 있는 쿠팡 물류센터 화재 진화 작업이 사흘째 접어들었지만 아직 초진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건물이 무너질 위험이 제기되면서 대피령이 내려지기도 했는데요. 현장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정영수 기자. 네, 쿠팡 물류센터 화재 현장입니다. 네, 먼저 물류센터 근처에 대피령이 내려졌다는데 지금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도로 안쪽으로는 시민들의 출입이 통제되고 있는데 소방차와 구급차만 오가고 근처 상가는 비어 있습니다. 서해구청은 어젯밤 물류센터 반경 116m 지역에 있는 상가와 사무실 등에 있는 시민들에게 대피 명령을 내렸습니다. 진화 작업이 길어지면서 건물이 무너질 위험이 있다는 판단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또 화재로 인한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 등 주변 피해가 계속되자 구청은 오늘 하루 근처 어린이집 31곳에 휴교를 권고했습니다. 화재 현장 근처에 있는 초등학교 한 곳도 오늘 하루 휴교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지금 건물 내부가 사흘째 불타고 있는 셈인데 건물 온도도 굉장히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고요? 네, 저희가 열화상 카메라로 찍은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어젯밤 10시쯤 촬영한 영상인데 노란색으로 보이는 곳은 100도 안팎이고 붉은색으로 표시된 곳은 최대 200도에서 300도에 달합니다. 물을 뿌린 뒤에도 높은 열기가 남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온도가 높고 연기까지 많기 때문에 소방대원들이 진입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게다가 높은 온도가 지속되면 콘크리트도 버티지 못하기 때문에 붕괴 위험은 커질 수밖에 없는 셈입니다. 네, 그런데 당초 어젯밤 11시쯤엔 초진이 가능할 거란 전망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소방당국은 브리핑에서 어젯밤 11시쯤에는 큰 불길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화재 진압에 워낙 변수가 많기 때문에 확정은 아니더라도 진화 작업이 속도를 낼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길이 되살아났고 고가 사다리차를 동원해 내부로 물을 뿌리는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5층에 소방대원들이 진입해서 불길이 확산하는 걸 차단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비가 내리고 있어서 열기를 식히는데 조금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언제쯤 큰 불길을 잡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네, 소방대원들의 안전도 우려되는데요. 현재 투입된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오늘 아침 확인한 결과 장비 228대에 소방대원 700여 명이 현장에 투입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고가 사다리차 등 특수 장비도 31대가 동원돼 화재층인 6층과 7층으로 물이 뿌려지고 있습니다. 진화 작업이 50시간 가까이 지나면서 현장에 투입된 소방대원은 지칠 대로 지친 상황입니다. 오늘 오전에 소방당국의 브리핑이 예정돼 있었는데 화재 상황이 계속되면서 우선 브리핑은 오후 시간대로 미뤄졌습니다. 오후에 소방 브리핑이 진행되면 화재 진압 상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쿠팡 물류센터 화재 현장에서 YTN 정영수입니다. 보신 것처럼 인천 쿠팡 물류센터의 불길이 사흘째가 되도록 잡히지 않으면서 화재에 취약한 물류센터의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네, 먼저 빠른 배송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물류센터가 과밀 운영, 대형화된 게 하나의 문제점으로 꼽힙니다. 어제 기준으로 국토부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에 등록된 전국의 물류창구는 모두 5,949개, 지난해 659개가 신규 등록됐고 올해 들어서도 381개 늘었는데요. 이번에 사고가 난 물류센터와 5년 전 이천 쿠팡 물류센터도 모두 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의 초대형 물류센터입니다. 또 물류센터의 특성상 공간 활용을 위해 상품을 1,000장 가까이 쌓아두는 게 일반적이다 보니 한 번 불이 나면 불길이 빠르고 크게 번지는데요. 일각에선 인천 쿠팡 물류센터의 메자닌 구조, 즉 층고가 높은 한 층 안에 철제 선반 등을 여러 단으로 설치해 복층처럼 사용하는 방식이 화재를 키웠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물류센터가 고도화되면서 전기로 인한 화재 우려도 커졌습니다. 컨베이어 벨트와 상품 분류기, 운반 로봇, 충전시설 등 많은 전기 설비가 쉬지 않고 종일 작동하는데 이 같은 설비나 전선의 배치는 운영 과정에서 자주 바뀌지만 소방시설은 건물을 지을 당시의 기준으로 설치돼 진화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런 대공간이 돼 있고 거기에 또 적층 구조로 물건들을 쌓아 놓으니까 네. 우리가 택배로 받는 그런 그 간단하게 박스나 비닐로 포장된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게 수십만 개, 수백만 개가 안에 있는 상태니까요. 매우 위험한 상태고 건물이 수십 배수가 이렇게 커진 상태에서 예. 소방대 분들의 진압 장비와 진압력은 매우 미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특수하고 대형 화재의 대응은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이런 이유로 물류센터에서 난 화재는 큰 피해로 이어지는 일이 많습니다. 지난 2020년 4월 한 익스프레스 이천 물류센터 신축 공사장 지하 2층에서 불이 나 무려 38명이 숨졌고요. 5년 전 쿠팡 이천 덕평센터 화재 때는 발생 엿새 만에 겨우 진압할 수 있었습니다. 또 지난 2022년 경기 평택 펨스 화재 때는 소방관 3명이 순직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고 지난해 11월 이랜드 패션 천안센터 화재는 완전 진압까지 약 60시간이나 걸렸습니다. 발생했다 하면 걷잡을 수 없이 번지는 물류창고 화재. 물류센터 인허가 당시와 달라진 여건을 반영해 소방시설 관리 기준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안전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인천 물류창고 화재 현장엔 지난 3월 대전 안전공업 화재 이후 넉 달 만에 국가 소방동원령이 발령됐습니다. 무더위 속 거센 불길에 연기를 마시거나 탈진한 소방관들이 잇따라 병원 치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나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이 난 쿠팡 물류창고엔 진화 장비 200여 대와 인력 500여 명이 집결했습니다. 화재 첫날 발령된 국가 소방동원령에 따라 수도권은 물론 강원과 충청, 전북 등 8개 시도에서 가용 자원을 지원한 겁니다. 전국 단위 소방동원령이 발령된 건 지난 3월 대전 자동차 부품 공장 안전공업에서 난 대형 화재 이후 넉 달 만입니다. 물류창고 화재가 나면 항상 대형화되는 이유가 그 내부 구조가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굴절 사다리차는 물론 헬기를 비롯한 특수장비가 대거 동원됐지만 현장 내부 진입은 여의치 않았습니다. 교대 시간 무거운 방화복을 벗고 얼음물로 체온을 낮춰봐도 잠시뿐 피로가 누적된 40대 소방관 한 명은 탈진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화재 초기엔 사다리차를 이용해 진화 작업에 나섰던 다른 소방대원 한 명이 연기를 마셔 치료를 받았습니다. 단순 연기 흡입으로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며 다른 1명은 탈진 증상을 보였으나 치료 후 현재 퇴원한 상태입니다. 소방은 건축 구조 기술사의 진단 등을 받아 대원들의 안전을 충분히 확보한 가운데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비 피해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연휴 극한호우가 경북 지역을 덮쳤는데요. 안동에서는 지난해 산불로 집을 잃은 주민들이 살던 임시주택이 이번엔 수해에 쓸려갔습니다. 피해 복구는 이제 시작인데 이번 주 내내 비 예보가 있어서 더 걱정입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근우 기자. 네, 경북 안동시 수해 지역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그곳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지난해 대형 산불로 인해서 집을 잃은 주민들이 살던 임시주택 단지인데요. 지금 제 뒤로 보이는 것처럼 주택단지 곳곳이 임시주택들이 물에 밀려서 제자리를 잃은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일반 건축물과 비교했을 때 이 기초공사를 든든하게 하고 짓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바닥에 터만 닦아놓은 뒤에 위에 컨테이너로 된 집을 얹어놓는 방식이다 보니 수해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지금 제가 서 있는 장소도 원래는 집이 있던 집터인데 보시는 것처럼 텅 비어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닥은 온통 진흙탕이고 이 담벼락도 물에 밀려서 쓰러진 모습을 곳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취재진이 안에 들어가 본 임시주택 모습은 더 처참했습니다. 이불이나 장롱 같은 살림살이는 대부분 흙탕물에 뒤덮여서 쓸 수가 없는 상태였고요. 벽에는 물이 찼던 흔적이 선명했고 전자제품은 다 망가져 있었습니다. 주변 논밭의 농작물도 모두 쓰러진 상태였는데요. 지난해 산불로 집을 잃고 그 사이 겨우 마련한 살림살이조차도 이번엔 수해에 잃게 된 겁니다.
현재 이곳 임시주택 주민 대부분은 마을회관 등으로 대피해 있습니다. 그나마 하루 사이 복구가 조금 이뤄지긴 했지만 침수된 임시주택을 다시 쓰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안동시에서는 새 임시주택 설치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네, 하루빨리 복구를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가야 할 텐데 문제는 이번 주도 계속 비가 내린다고요? 그렇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주 내내 경북 북부 지역 곳곳에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이곳 안동시 일직면에는 오늘 늦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40에서 50mm 사이가 쏟아질 것으로 예보됐고요. 의성 등 주말 사이 피해가 컸던 다른 지역들도 시간당 20에서 30mm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제는 이 비가 특정 시간에 좁은 지역에 집중될 가능성이 커서 다시 큰 피해로 이어질 수가 있는데요. 특히 주말 사이 발생한 피해가 아직 거의 복구되지 않은 상태여서 걱정이 더 큰 상황입니다. 시설 피해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인명 피해 예방이 가장 중요한데요. 항상 날씨 예보를 지켜보고 비가 많이 내리면 마을회관 등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경북 안동시 수해 지역에서 YTN 김근우입니다. 수도권에서는 경기 고양시 화전동 일대가 물에 잠기며 큰 피해가 났습니다. 주민들은 지난해에 이어 또 반복된 침수에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수빈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집 문이 활짝 열려 있고 앞에는 생활용품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안쪽에서는 축축한 바닥을 말리기 위해 선풍기가 온종일 돌아갑니다. 휴일인데도 경기 고양시 화전동 주민들은 침수 피해로 마음 편히 쉬지 못했습니다. 밤새 집안에 고인 물을 닦아내다가 방 한쪽 구석에 돗자리를 깔고 겨우 쪽잠을 청한 주민들. 말려야 되니까 장판 이제 난방까지 해고하니까 막 후끈후끈한 데서 불편하죠. 이제 정리가 지금 하루 이틀에 될 거는 아니고. 날이 밝자마자 침수로 망가진 살림살이를 정리하느라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주민들이 새벽부터 내놓은 물건들입니다. 이제는 젖어서 쓸 수 없게 된 침대 매트리스와 생활용품, 바닥에 물기를 흡수하기 위해 깔아두었던 종이 상자와 신문지까지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하지만 폭우가 남긴 흔적은 방 한켠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물을 피하려고 침대 위에 올려둔 짐은 아직도 그대로 쌓여 있고 겉보기에는 마른 듯했던 장판을 걷어내자 안쪽은 여전히 물기가 남아 있습니다. 주변보다 지대가 낮은 이 마을은 지난해 장마에도 침수 피해를 겪었습니다.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문 앞에 설치해둔 물막이판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폭우에 들에 쓰레기가 됐습니다. 앞뒤로 이쪽하고 입구 쪽하고 물막이를 했어요. 역류도 되고 앞으로도 들어오고 습기가 차고 또 냄새가 하수구에서도 물이 역류되고. 다가오는 일주일 동안 비 예보가 계속되면서 주민들의 걱정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아침에 또 꼭두 새벽에 일어났지만 비가 그래도 다행히 안 오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오늘은 살았구나. 걱정된다니까. 비만 오면 걱정된다니까 지금. 겨우 하룻밤을 버텨낸 이들은 내일 또다시 마을이 잠기진 않을까 마음을 졸이고 있습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안동과 고양처럼 비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가 전국적으로 800건 넘게 접수됐습니다. 500여 명이 임시 대피했는데 100여 명은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정미 기자,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 현황 전해주시죠. 네, 오늘 새벽 6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집계한 피해 현황입니다. 지난 17일부터 오늘 새벽 6시까지 주택과 도로 256곳이 침수됐고 572곳에서 토사와 낙석 피해가 발생해 모두 828건의 비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농작물 41.6헥타르와 농경지 7.1헥타르도 물에 잠겼습니다. 홍수 우려에 주민들도 대피했습니다. 경북과 경기, 충남 등 6개 시도에서 374가구 557명이 임시 대피했고 이 가운데 119명이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경북 의성과 안동 등 8개 지역에선 정전이 발생해 300여 가구의 전기 공급이 한때 끊겼고 두 곳에선 통신이 잠시 두절되기도 했습니다. 도로 통제는 지금도 이어지는 구간이 있습니다. 경북 봉화군 국도 88호선 서벽에서 영월 구간에서는 토사가 흘러내리고 나무가 부러지며 아직 교통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강원도 영월군 국도 31호선 녹전 교차로에서 어평제 구간 역시 낙석 제거 작업으로 차량 통행이 어렵습니다. 팔공산과 태백산 등 5개 국립공원 61개 구간 역시 등산객 통행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호우특보는 대부분 해제되고 현재 충남 홍성 서부에만 남아있는 가운데 중대본의 대응체제는 당분간 유지됩니다. 중대본은 비로 약해진 지반이 산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며 피해 수습과 예방 조치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전국구에서 YTN 이정미입니다. 인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난 불이 사흘째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붕괴 위험에 한밤 주민 대피령이 내려지기도 했는데요. 쿠팡 화재 상황과 함께 비 피해 소식까지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정창삼 인덕대 스마트건설 방재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쿠팡 물류센터 화재부터 좀 보겠습니다. 네. 지난 토요일 오전에 이제 화재가 발생을 했고 오늘이 사흘째인데 당초 어젯밤엔 좀 화재가 진압될 거다라는 소식이 있었거든요.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이 물류센터라는 건물의 구조 자체의 특징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층고가 한 10m 정도 되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불이 꺼진 것 같지만 계속 퍼져나가는 구조를 지니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그 물류가 사실 6층에서 불이 나는데 6층이 생활용품이 쌓여있던 곳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박스라든가 비닐이라든가 가연성 소재들이 가득 있는 공간이었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건물 이제 물류센터라는 것이 샌드위치 패널이라고 하는 쉽게 얘기하면 바깥에서 보면 불이 꺼진 것 같지만 그것들이 계속 이제 불이 벽을 타고 가는 그런 특수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불이 잘 꺼지고 있지 않습니다. 네, 구조적인 문제도 있고 또 안에 가연성 물질들이 가득 차 있다 보니까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지금 국가 소방동원령도 유지 중인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의 대응 수준이라고 보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전국에 있는 이제 지역 단위의 소방관으로서는 도저히 이제는 이걸 갖다가 소화를 못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소방관들에게 이제 집단적으로 국가적으로 소집을 내린 경우인데요. 지금 현재 3일 동안 계속 화재가 진행되고 있고 지금 현재 굉장히 높은 습도와 온도 그리고 화재 현장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여러 곳에 있는 소방관들이 와서 국가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초유의 사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한밤중에 인근 상가와 주민들에게 대피령이 내려지기도 했는데요. 그 건물 붕괴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화재가 날 경우에 한 1000도 정도 계속 유지가 되고 지금 4일째 지금 계속 화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는 철골 구조물이라 할지라도 이제 우리가 크리프 현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은 그 9.11 때도 고온이 계속 지속되면은 이제 철골 구조물도 약해지면서 응력을 못 받게 되는 그 구조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붕괴 위험성이 있고 이런 붕괴가 이어졌을 때 인근의 한 100m 이내의 지역들은 화재가 번질 수 있고 피해가 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대피령이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YTN이 단독으로 입수한 영상을 봤을 때 그 열화상 카메라로 내부를 봤더니 내부 온도가 뭐 최대 300도까지 올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방대원들이 진입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지니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복층 구조를 지니고 있다 보니까 화재가 이제 높이별로 굉장히 다른데 우리가 굴뚝 효과와 같이 높은 곳에 열기가 모이기도 하고요. 지금 열화상 카메라로는 이제 300도라고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1000도 가까이 올라가는 곳들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연성 소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기에 이제 쉽게 연기라든가 독성 물질들이 많기 때문에 소방관이 이제 진입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물 붕괴의 우려도 있고 지금 보시는 화면을 보면은 굉장히 미로처럼 들어가 있습니다. 저기다가 어떻게 우리가 인력을 투입하기는 거의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붕괴 위험도 있고 내부 온도도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 소방대원들이 진입해서 불을 끄는 건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진화를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지금 현재 아마 외벽을 뚫어서 내부로 이제 물을 진입시키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소방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기는 오랜 기간 동안 불을 끄지 못하는 그런 구조가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물을 투입하면서 소방수를 투입하면서 우리가 소화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쪽에 이제 창문이 굉장히 좀 작게 나 있고 이런 부분들도 화재를 키웠다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물류센터라고 하는 그 구조 자체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내부 구조 자체가 아마 면적이 상당히 넓은데요. 축구장 한 40개 정도 되는 면적입니다. 근데 바깥으로 보면은 굉장히 그 창문도 작고 그다음에 소화 이제 진입 통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소화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쿠팡 물류센터 인근에 석유화학 공장과 뭐 LPG 충전소 등 화재 취약 시설들도 있다고 하는데 인근으로 불이 계속 좀 번질 위험은 없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다행히 그래도 지금 비가 오고 있기 때문에 예. 이제 인근 이제 확산 우려는 이제 조금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물이 붕괴됐을 때 불씨가 이제 옮겨갈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우리가 비가 오는 시기이긴 하지만 조금 이제 비가 그친다고 할 때 불통 같은 것들이 날아다닐 수도 있기 때문에 100m 이내 구간에는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고 인근에 또 SK 정유 시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비 소식이 인천 지역에 있는데 이 비가 그래도 화재 진화에 좀 도움을 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확산에는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예. 아까 보신 것처럼 이제 물류센터의 구조 자체가 박스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도움은 되지 않고 내부적으로 계속 타들어가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산 방지 정도에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 불은 그 주의학 교대 시간에 고층인 6층에서 발생했는데 만약에 저층에서 불이 났다면 대형 인명 피해로 번질 가능성도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아마 물류센터에 상당히 많은 인원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대 시간이 한 2,500명 정도가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인데요. 그나마 그때 그 당시에 이제 6층 고층에서 불이 났기 때문에 저층에서부터 이제 그 직원들을 이제 소개시킬 수가 있었는데요. 우리가 만일 그게 저층에서 불이 났다라고 하면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 인천 쿠팡 물류센터 내부를 보면 앞서 말씀하신 대로 층고가 10m에 달하고 또 한 층이 그 3단 선반 형식의 구조로 돼 있다라고 하던데 이 메자닌 구조라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메자닌 구조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요즘 층고가 높은 집들 보면 중간층이 있는 거 구조를 우리가 메자닌이라고 하는데요. 물류센터는 어떻게 보면 한 층이 한 10m 정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3단 렉을 쌓아놨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화재가 날 경우에 우리가 위쪽에 스프링클러가 있더라도 사실은 화재가 밑에서 불이 나게 되면 10층까지 이제 쉽게 얘기하면 화재 열이 올라오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화재는 밑으로 수평적으로 확산이 돼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프링클러가 제때 이제 작동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스프링클러가 이제 분당 이제 80에서 한 160리터의 물을 뿌려주는데요. 이게 작동을 초기에 빨리 해줘야 되는데 그런 구조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층고 기준으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3층이지 않습니까? 한 층이. 그러면 이제 스프링클러의 용량도 3배, 그 다음 메자닌 구조라 그러면 각 층마다 사실은 스프링클러가 있어야 되는데 제일 10m 높은 곳에만 스프링클러가 되어 있다 보니까 작동도 늦고 확산이 이미 일어난 다음에 됐고 그다음에 이번에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은 아마 스프링클러가 작동한 경보가 울린 시점, 스프링클러가 작동한 시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되짚어봐야 되는데요. 이번엔 제대로 작동이 안 됐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증언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센터 근무자의 그 언론 인터뷰를 보면 과거에 경보음이 울려도 방화벽이 제대로 좀 운영이 안 됐다, 작동이 안 됐다 이런 증언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좀 더 우리가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실제로 시간대별로 우리가 경보가 울린 시간, 스프링클러가 작동된 시간 이런 것들, 그 다음에 3층 복층 구조에 메자닌 구조에 대한 스프링클러의 설치 기준 이런 것들 면밀히 되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5년 전 쿠팡 이천 물류센터에도 그 큰 화재가 났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화재 경보 알람을 무시하면서 이제 대형 인명 피해가 난 그런 사례인데 이번 화재 사고와 그때 좀 비교를 해보면 어떨까요?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먼저 우려스러운 것은 이제 쿠팡과 같은 대형 물류 기업들이 이런 안전사고를 우리가 2021년대에 이천에서 겪었지 않습니까? 이런 사건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사건들이 재발된다라는 건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고요. 그 다음에는 샌드위치 패널과 같이 가연성 소재를 계속적으로 사용한다든가 그 다음에 화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더 적극적인 시설이라든가 안전관리들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은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교수님, 그 이천 쿠팡 물류센터 또 천안 이랜드 물류센터 때 그 화재 당시를 되짚어 보면
진화하는데 3일에서 최대 6일까지도 걸렸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진화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피해도 큰 걸 알 수가 있는데 좀 어떤 점이 개선돼야 한다고 보세요? 그렇습니다. 이제 물류센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큰 구조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부에서 안쪽으로 진입이 일단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물류센터의 소방 관리를 할 때는 내부적으로 뭔가를 화재가 났을 때 진화를 할 수 있는 어떤 시설을 특별 시설을 하지 않으면 이런 일은 저는 재발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 물류센터가 굉장히 넓은 시설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소재를 쓸 때도 그때 2021년 이천내에서도 문제가 됐던 게 샌드위치 패널 같은 것들이거든요. 굉장히 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재가 났을 때 굉장히 취약한 소재들을 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면적을 우리가 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천 물류센터와 같은 사건들을 보면 우리가 되짚어 보면 조금 더 투자를 하고 조금 더 내부적인 안전시설, 소방시설을 갖췄다라고 하면 이런 일이 펼쳐지지 않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법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규제하지 않고서는 앞으로 이런 사태들이 재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그 스프링클러와 방화벽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이런 스프링클러 작동이 초기 진화 시에 어느 정도 좀 역할을 하는 건가요? 우리가 모든 화재도 그렇고요. 안전사고에서 초기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1분에서 2분 내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스프링클러가 제때 작동하고 충분한 물이 있었다라고 하면 이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화재 감지 센서도 결국은 열을 감지하는 경우가 있고 연기를 감지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번에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열을 감지하는 구조인데 10층 정도의 높은 구조다 보니까 아래 낮은 지역에서 이미 화재가 확산된 이후에 그러니까 충분한 시간 그러니까 화재가 확산된 이후에 3분 이상 5분 정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스프링클러가 작동하게 된다라고 하면 화재가 확산된 이후이기 때문에 조금 더 부족하다. 초기 대응에는 부족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붕괴 위험이 커지면서 주민 대피령까지 내려진 이런 상황인데 사실 붕괴가 일어나기 전에 어떤 증상이 있습니까? 어떤 걸 좀 파악하면 될까요? 그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러니까 응력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순간적으로 우리가 무너지거든요. 우리가 이건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뉴욕에서 9.11 사태가 터졌을 때도 많은 소방관들이 철골 구조물들이 부서지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진입을 했거든요. 예. 근데 그 건물이 순간적으로 허용 인장 응력을 벗어날 때 순간적으로 붕괴가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붕괴가 어떻게 일어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백 도의 온도가 지금 사흘째 계속 연속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는 철골 구조들이 굉장히 취약해져 있다라는 건 명확하기 때문에 예. 우리가 인력을 저 내부로 투입시키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갑작스럽게 이제 붕괴가 일어나면 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그 전에 미리 붕괴를 하는 것은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사실은 외부 구조물로 보면은 그렇게 지금 붕괴까지 간다고 생각은 하지 않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또 문제는 뭐냐면은 사유 시설이라 보니까 이걸 적극적으로 붕괴를 시킨다든가 붕괴시켰을 때 붕괴시키는 방법이라든가 주변의 이제 피해 정도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는 일단은 외부적으로 안정화시키고 소방 용수를 계속 투입하고 외벽을 좀 뚫어서 내부로 물을 쏴주는 그런 소방 활동을 계속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현장 화면을 봐도 그렇고 굉장히 그 연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이제 재까지 퍼지다 보니까 인근 주민들도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기 어떤 위험성은 없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고요. 예. 왜냐하면 내부에 사실은 물류센터에 있는 어떤 물질이 있는지 잘 모릅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물질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매연이라든가 환경 오염 사건 같은 것들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지금 보면은 이제 소방 용수를 뿌리고 그다음에 물류센터에 있는 많은 물건들이 같이 소방 용수를 타고 인근 하천이라든가 주변 지역으로 퍼져나갈 수도 있고요. 그다음 매연 같은 것들이 지금 다행히 지금 비가 어느 정도 와서 조금 다행이긴 하지만 이것들이 주변의 지역에서 매연 피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이어질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화재가 길어지면서 소방대원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네. 탈진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병원 치료를 받기도 한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안전에 좀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최근에 그 로봇 기술이 좀 고도화되면서 로봇으로 어느 정도 또 진화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지금 현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일단 물류센터의 크기 자체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축구장의 한 40배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저기다가 로봇을 투입한다라고 하더라도 수백 대 이상의 로봇이 필요하고요. 지금 이제 로봇 기술이 이제 소방과 관련했을 때 드론이라든가 이런 기술들이 이제 진화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대량으로 우리가 이제 투입하거나 현장에 적용하기는 아직까지 좀 시기상조인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물류센터와 같이 우리가 이렇게 진입이 어려운 지점에 대해서는 그런 기술들을 개발해서 확대해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 비 피해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지난 사흘 연휴 동안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면서 피해도 컸는데 중대본 2단계가 여전히 유지 중입니다. 지금 비가 내리지 않는 곳에서도 계속 주의를 해야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중대본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초기부터 굉장히 잘 대응해 왔는데요. 요즘 피해 패턴 자체가 어느 쪽에 내릴지를 잘 모릅니다. 우리가 사실은 수치예보라든가 기상예보가 아무리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역적으로 국한된 지역을 예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기단 자체가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태풍이 9호 태풍이 소멸된 이후로 중국 쪽에서 많은 수증기들이 계속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유지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그 지난해 큰 산불 피해를 겪었던 경북 안동시와 의성군의 경우에는 집안이 지금 상당히 약해져 있는 그런 상황일 텐데 산사태 우려 등도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산불이 났을 경우는 이제 나무가 고사하기 때문에 뿌리가 사실은 나무의 많은 뿌리들이 흙들이 이렇게 잡아주는 효과, 결속력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화재에 오랜 기간 동안 토양이 노출될 경우는 표면이 이제 사실은 단단해집니다. 쉽게 얘기하면 물을 머금지 못하고 물을 밀어내는 성질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비가 많이 오게 될 경우에 토성류들이 이제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뿌리가 잡아주는 것들이 이제 약하기 때문에 많은 토사가 갑자기 발생해서 산사태가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단계의 경계태세를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해 보입니다. 네, 경북 지역은 산사태 위기 경보가 경계 단계로 상향됐다라고 하고 그런데 산사태 경보가 내려지기 전에 예비 경보라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때부터 좀 대피를 해야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예비 단계라는 거 우리가 예보를 할 때 false alarm이라고 그러죠. 예를 들어 산사태가 날 것 같습니다라고 하면 주민들이 사실은 대피를 하게 되는데 굉장히 좀 피로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보면 10번 아니면 20번을 대피했더라도 한 번의 목숨을 구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false alarm이라고 하죠. 그래 예비 경보를 하더라도 산사태 때는 미리 대비를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요즘 보면 비의 패턴 자체가 야간에 집중적으로 오고 특정 지역, 우리가 예보할 수 없는 특정 지역에 집중적으로 오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지역이 산사태가 난다라고 우리가 단언할 수는 없지만 정부에서 어느 정도 이 지역이 위험하다고 우리가 경보를 내렸을 때는 그 지역 주민들이 조금 불편하시고 피곤하시더라도 대피에 따라주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내내 이렇게 비가 좀 오락가락할 것으로 보여서 비 피해에 대한 대비를 좀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은데 지난 연휴에 그 서울 시내 소하천 곳곳에서 홍수주의보가 발령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도심의 특성상 물이 빠져나가는 게 쉽지 않아서 물이 순식간에 차오르는 그런 위험이 더 크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며칠 전에 이제 서울시에 새벽 3시부터 4시까지 엄청나게 많은 비가 내렸고요. 그리고 얼마 전 대구에서는 아마 15분 동안 한 30여 밀리의 비가 왔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짧은 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내리다 보니까 소하천이라든가 내수 침수가 한 30분 이내에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도심에서는 이런 긴급한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집중호우에 대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날씨의 패턴이 굉장히 달라지고 있는 만큼 기상 예보와 이런 경보들 수시로 체크를 해주셔서 안전에 좀 신경을 각별히 쓰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창삼 인덕대 스마트건설 방재학과 교수와 함께 비 피해 상황과 쿠팡 상황까지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충돌이 보복의 악순환 양상을 띠며 격화하는 가운데 미군 장병 한 명이 또 숨졌습니다. 주변국들의 외교적 군사적 움직임도 잇따르며 이번 주가 전면전 재개 여부를 가를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연결해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신윤정 특파원, 미군 장병 2명이 숨진 지 하루 만에 또 사망자가 발생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현지 시간 18일 이라크 북부에서 격추된 이란 자폭 드론 불발탄을 제어해 폭파하는 과정에서 장병 1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전날 이란의 공격으로 요르단에서 미군 2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다고 발표한 데 이어 연이틀 사망자가 발생한 겁니다. 중부사령부는 또 현장에서 수색 작업을 벌여 유해 한 구를 발견했다며 현재 신원 확인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란 전쟁 발발 뒤 숨진 미군은 17명으로 늘었고 유해 신원까지 미군으로 확인되면 18명이 됩니다. 미국은 전날 밤 8일 연속 이란에 대한 야간 공습을 이어가며 요르단에서 미군이 숨진 데 대한 보복이라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이란은 미군이 남서부 다르코빈 지역에 짓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까지 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이란 당국과 접촉하며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데 건설 초기 단계여서 방사선 누출 위험은 크지 않아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란도 중동 전역으로 공격을 확대하면서 맞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요르단에서는 홍해에 접한 아카바 지역의 국제공항과 항구에 소개령이 내려졌고 이후 이란의 미사일이 날아들기도 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상선에 대한 이란의 공격에 응징하겠다며 미군이 공습에 나선 뒤 이란이 맞대응하며 미군 사망자가 발생했고 다시 미국이 보복에 나서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네, 또 현재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도 여전한 상황이죠. 네, 이란 이슬람 혁명수비대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 2척이 멈춰 섰다고 밝혔습니다. 혁명수비대는 미국이 사주한 배 4척이 항법 장치를 끈 채 해협을 통과하려고 시도했다면서 2척은 사고를 당해 그 자리에 멈춰 섰고 나머지 2척은 항로 진입을 포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은 전적으로 자신들에게 있다면서 미국의 속아 항로로 진입하는 선박은 필연적으로 사고를 겪게 될 거라고 경고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بدون هماهنگی و اجازه از تنگه هرمز عبور نخواهد کرد. شناورهایی که تحت تاثیر اصرارات دشمن آمریکایی قرار میگیرند و وارد مسیر ناایمن میشوند مطمئناً دچار حادثه خواهند. 미군의 이란 항구를 오가는 선박들에 대한 봉쇄도 닷새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상선 6척의 항로를 변경시켰고 한 척을 무력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처럼 양측의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이번 주가 전면전 복귀로의 중대 분수령이 될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다고요. 네, 주요 외신들은 전면전 복귀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AP통신은 전면전 복귀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짚었고 뉴욕타임스는 양국이 더 큰 전쟁에 한층 가까워졌다고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대러시아 제재 법안에 이란을 추가해야 한다면서 이란에 대한 경제 압박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당초 지난달 북중미 월드컵 개막을 앞두고 종전 양해각서에 합의했던 양측이지만 결승전까지 끝난 이번 주가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내 모든 교량과 발전소 공격의 시한으로 이번 주를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주변국의 긴장도 고조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요르단을 겨냥한 이란의 미사일을 요격한 뒤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 직접 미사일을 쏘면 전면적인 화력으로 보복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셉 아운 레바논 대통령은 내일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했던 알리 알자이디 총리는 이번 주 테헤란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중동 주변국들이 안보 대응을 강화하는 동시에 물밑에서 외교적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지금 홍해와 아덴만을 연결하는 바브엘 만데브 해협은 사우디아라비아의 가장 중요한 원유 수출길입니다. 사우디는 호르무즈가 막힌 뒤로 동부 유전의 원유를 서부 양부항으로 옮긴 뒤 홍해 항로를 통해 수출을 확대해 왔는데요. 우리나라도 이곳을 거쳐 귀중한 원유를 들여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친이란 무장 세력 후티 반군이 이곳을 봉쇄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란은 후티 반군에 미국이 자국의 발전소 등 전력 기반 시설을 공격하면 홍해를 봉쇄하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만약 호르무즈에 이어 홍해 수송로까지 막히면 글로벌 원유 시장의 충격은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부항으로, 그러니까 홍해 쪽으로 사우디아라비아가 뺄 수 있는 그 동서 파이프라인, 그게 보통 500만 배럴의 석유를 빼낼 수 있는 그 우회로거든요. 근데 500만 배럴이라고 한다면 호르무즈 해협에 보통 하루에 2,200만 배럴을 빼냈기 때문에 4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 4분의 1 정도의 우회로도 또 바벨 만대까지 막히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지금 그 유가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각국은 사태가 더 악화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비축유와 상업용 재고를 활용해 어떻게든 원유 공급난을 견디고 있지만 홍해까지 막히면 상황이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데요. 영국의 한 경제 분석기관은 두 해협이 동시에 막힐 경우 세계가 경기 침체에 빠질 수 있다며 이미 재고가 부족한 상황에서 유가 충격이 한층 거셀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후티가 당장 봉쇄에 나서기보다는 긴장 수위를 단계적으로 높이며 사우디를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원유 수출길 공격은 외교적 고립까지 자초할 뿐만 아니라 자칫 군사적 역공을 받는 자충수가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휴전 합의가 사실상 휴지 조각이 된 상황에서 미국과 이란 양측이 협상 지렛대로 세계 경제를 쥐고 흔드는 고통스러운 상황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미국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 참석할 경우 체포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가 전쟁 범죄 등의 혐의로 네타냐후 총리에게 발부한 체포영장의 집행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맘다니 뉴욕시장이 밝혔기 때문인데요. 이경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력한 추진력과 선명한 진보 노선으로 차세대 리더로 급부상한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기소된 전쟁 범죄자라고 직격했습니다. ICC가 지난 2024년 11월 가자지구 전쟁 범죄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한 사실을 강조한 겁니다. 그러면서 오는 9월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뉴욕을 방문할 경우 체포 문제에 대해 법무국과 활발히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e're not talking about a personal assessment of Benjamin Netanyahu. We're talking about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and the fact that they have a warrant out for this prime minister's arrest. And I think it's important to talk about the weight that that has as a charge. 또 뉴욕시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무엇이든 할 것이지만 그 목적을 위해 법을 따로 만들진 않을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을 에둘러 비판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에 관여한 판사들을 제재한 바 있습니다. 맘다니 시장은 지난달에는 미국 정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친이스라엘 로비 단체를 겨냥했습니다. I want to be very clear. We're talking about a status quo where children are being killed on a daily basis. More than 1,000 Palestinians have been killed by the Israeli military since the so-called ceasefire. 네타냐후 총리는 최근 미국 언론 인터뷰에서 체포 위협을 일축하며 맘다니 시장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지지한다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 이스라엘의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하는 데는 고심이 역력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스라엘 정부가 미국인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문자 메시지 등을 동원하는 수천만 달러 규모의 홍보전을 벌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6% 급락해 다시 6천선으로 주저앉은 코스피가 이번 주 반등의 날개를 펼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증권가에서는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의 실적 발표와 미국과 이란의 군사 충돌 장기화가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류한홍 기자입니다. 지난주 7,400선에서 출발한 코스피는 AI 회의론과 중동발 지정학적 위기 속에 극심한 변동을 겪으며 7,200선과 6,800선 사이를 맴돌았습니다. 현지 시간 22일 구글 모회사 알파벳의 실적 발표는 그런 점에서 AI 회의론을 불식시키며 코스피가 훌쩍 날아오를 수 있을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증권가에선 알파벳 실적 발표와 그 일주일 후에 예정된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실적 발표가 시장 분위기를 뒤바꿀 변수로 보고 있습니다. 하이퍼스케일러로 불리는 초대형 클라우드 기업들이 발표할 실적도 중요하겠지만 이들이 밝힐 앞으로 AI 투자 계획에 시장은 더 주목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투자 의사를 밝힌다면 시장에 만연한 우려를 진정시킬 수 있겠지만 반대일 경우 미국은 물론 국내 투자 심리에 찬물을 끼얹을 수밖에 없습니다. 향후 투자 계획을 다소는 좀 늦추겠다라는 의사를 전달을 하게 된다면 그동안에 우려됐던 부분이 실제로 확인이 되면서 시장의 경계 매물과 차익 매물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라는. 재점화된 중동 분쟁과 관련해 미국이 다시 전면전을 선택할지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미국 이란의 군사 충돌이 장기화할 경우 국제유가 급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와 함께 미국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부각될 수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 과도한 쏠림을 낳았던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 개선책이 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란 평가가 많습니다. 정책적 미비점 보완이란 점에선 긍정적이나 지난 15일 기준 시가총액 12조 원, 1일 거래대금 13조 원으로 단기간에 상품 비중이 급격히 확대된 터라 신규 진입 장벽을 높이는 것만으론 쏠림 현상 해소가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시청자들로부터 후원금을 받는 만큼 맞는 방송, 이른바 맛방이 인터넷 방송 플랫폼에서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폭력성과 가학성을 부추기는 인터넷 방송이 여과 없이 생중계되는 가운데 실효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혜리 기자입니다. 종아리 전체가 시퍼런 멍으로 뒤덮였습니다. 피부는 까맣게 변했고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퉁퉁 부은 곳도 있습니다. 인터넷 방송을 하던 김모 씨는 최근 한 남성 BJ의 제안을 받아 합동 방송을 진행한 뒤 전치 3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여러 명이 모인 방송에서 가장 인기가 없는 사람이 후원금이 들어온 만큼 맞는 이른바 맛방입니다. 맞을 부위와 도구를 가격표처럼 써놓아 후원금을 많이 받을수록 구타 수위도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여기 맞는 거가 한 대당 120개, 그러니까 12,000원 꼴이죠. 네, 그걸 170대를 맞은 거고. 종아리 430대, 그리고 여기 밑에 170대, 엉덩이 80대 정도. 8시간 동안 쌓인 후원금은 1,300만 원. 맞은 횟수만 어림잡아 1000여 대로 김 씨는 대가로 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쳐요. 진짜 입원할 정도로 다치는 사람들도 있고. 돈이죠, 한마디로 돈. 네, 돈이죠. 김 씨는 맛방을 제안했던 남성을 특수상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상해의 경우에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처벌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신체에 위험을 가하는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 특수상해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돈을 대가로 폭력을 오락처럼 소비하는 가학적인 방송이 버젓이 생중계되고 있지만 플랫폼 사업자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해당 플랫폼의 방송 안내 기준입니다. 음란물이나 신체 노출에 대한 제재 기준은 마련돼 있지만 폭력적이거나 가학적인 콘텐츠에 대한 제재 기준은 따로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부가통신 사업자로 분류되는 1인 인터넷 방송 플랫폼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를 받습니다. 최근 5년 동안 방미통일과 해당 플랫폼의 시정 요구를 한 건수는 74건. 지난해 4건에 이어 올해 들어서는 아직 한 건도 없습니다. 맛방 같은 폭력 콘텐츠가 반복되고 있지만 일일이 모니터링하고 제재하는 데 한계가 있는 거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1인 미디어 방송이 범람하는 가운데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할 실효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네, 이번 주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등 사건 대법원 상고심 선고와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1심 선고가 진행됩니다. 무상 여론조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한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결과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한현희 기자입니다.
이번 주 전직 영부인으로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씨에 대한 첫 대법원 판단이 나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통일교 금품 수수, 명태균 씨의 무상 여론조사 혐의 사건입니다. 앞서 1심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지만 2심은 통일교 의혹 전체와 도이치 주가 조작 혐의 일부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에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선고는 애초 지난 16일에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오는 24일로 연기됐습니다. 김 씨 1, 2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된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한 윤석열 전 대통령 1심을 검토해달라는 특검 측 연기 신청이 받아들여진 겁니다. 이보다 앞선 오는 22일에는 명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사업가에게 조사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의 1심 선고가 진행됩니다. 오 시장 측은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시킨 적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가운데 특검팀은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3,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각 재판부에 윤 전 대통령 판결을 검토한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명태균 여론조사와 관련해 엇갈린 판단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YTN 한현입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결승에서 스페인이 연장 접전 끝에 아르헨티나를 꺾고 사상 두 번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연장 후반 토레스가 결승골을 넣으면서 1대0으로 승리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양시창 기자, 연장전까지 펼쳐졌는데 결국 스페인이 우승을 차지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 끝난 월드컵 결승전에서 스페인이 아르헨티나를 물리치고 말씀대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전후반 내내 터질 듯 터지지 않던 골은 연장 후반에야 터졌는데요. 결승골의 주인공은 스페인의 페란 토레스입니다. 니코 윌리엄스가 머리로 떨궈준 공을 놓치지 않고 차 넣어서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연장전 후반 1분에 터진 극적인 이 골로 스페인은 북중미 월드컵의 최후 승자가 됐습니다. 두 팀은 무리하지 않고 찬찬한 탐색전으로 경기를 시작했는데요. 후반전에 돌입하면서 스페인의 압박이 살아났고요. 스페인이 경기 주도권을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몇 차례 결정적인 기회를 잡고도 아르헨티나 골키퍼 마르티네스의 선방에 번번이 막혔고요. 아르헨티나는 스페인의 이른바 질식 수비에 전후반 내내 슈팅을 한 개도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경기 막판 이 아르헨티나의 엔소 페르난데스가 경고 누적으로 퇴장당한 게 변수로 떠올랐는데요. 수적 우위까지 점한 스페인의 파상 공개가 연장전에서도 이어지면서 결국 연장 후반에 골문을 열었습니다. 스페인은 지난 2010년 남아공 대회에 이어서 통산 두 번째 월드컵 우승의 영광을 차지했고요. 38경기 무패 기록을 이어가면서 지난 2021년 이탈리아를 넘어서 이 남자 A매치 최장 무패 기록도 새로 썼습니다. 64년 만에 월드컵 2연패에 도전했던 아르헨티나는 우승 문턱에서 아쉽게 준우승에 그쳤습니다. 축구의 신 메시는 연장 후반전에 위협적인 크로스를 올리며 만회를 누렸지만 결국 두 번째 우승은 물거품이 됐습니다. 스페인의 신성 야말은 아르헨티나 수비에 고전하는 모습도 보였지만 번뜩이는 움직임과 그림 같은 프리킥으로 많은 팬들의 눈도장을 찍었고요. 브라질의 펠레와 이탈리아 베르고미에 이어서 역대 세 번째로 어린 나이에 월드컵 결승 무대를 밟은 선수로 남았습니다. 대회 MVP인 골든볼은 스페인의 주장 로드리에게 돌아갔고 득점 왕에게 주는 골든 부츠는 10골에 도움 4개를 올린 프랑스 음바페가 두 대회 연속 차지했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부에서 YTN 양시창입니다. 보신 것처럼 무적함대 스페인이 메시의 마지막 도전을 침묵시켰습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결승전 경기 내용 좀 더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 박찬하 축구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경기 정말 많은 분들이 실시간으로 지켜보셨을 텐데 스페인이 전반적으로 경기를 지배했다라는 평가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실제로 공격적인 상황들은 대부분 스페인 쪽에서 나왔던 게 사실입니다. 연장까지 가는 접전이었습니다만 아르헨티나는 연장에 들어서야 첫 번째 슈팅, 그것도 유효한 슛도 아니고요. 첫 번째 슛을 연장에 접어들어서야 시도할 수 있을 정도로 스페인을 상대로 정말 어떠한 힘을 발휘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 정도로 스페인이 강했고 스페인이 압도했고 그리고 스페인이 득점을 위해서 계속 두들겼습니다만 스페인도 이 월드컵을 치르면서 그리고 토너먼트를 거쳐오면서 골 결정력의 약점 아닌 약점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아르헨티나가 마지막까지 쓰러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수비진들의 노력도 있었고요. 그리고 골키퍼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의 연이은 선방 수호 때문에
득점을 기록하지 못하고 연장전까지 흘러갔는데 그래도 스페인이 페란 토레스 선수의 결승골을 잘 살려내면서 월드컵에서 우승할 수 있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이번 대회에서 화려한 공격진 또 막강한 공격력을 보여줬는데 이번 경기를 보면 일단은 걸어 잠그고 그 반격을 나선다 이런 의도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전술 평가는 어떻게 하실까요? 현실적인 선택을 했다는 생각입니다. 스페인이 프랑스랑 4강을 했는데 프랑스도 75분경까지 유효한 슛을 기록하지 못할 정도로 스페인을 상대로 정말 무력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럴 정도로 프랑스라든가 오늘 경기했던 아르헨티나가 약했던 게 아니라 그만큼 스페인이 강했던 거였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르헨티나는 스페인을 만나서 대등한 싸움을 하기보다는 일단 잘 지키고 그리고 나중을 도모하는 그런 실리적인 경기 운영을 했었는데 다만 이르게 주전 수비수가 부상으로 계속 나간 것이 아르헨티나로서는 뭐 교체 카드의 어떤 제한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는 악재 아닌 악재도 됐고요. 그리고 스페인 선수들이 공을 정말 정교하게 컨트롤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뒤쪽에서 자신들이 이제 패싱 플레이를 시작하게 되면은 실수가 웬만해서는 나오지 않고요. 그 공소유권을 잃어버리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르헨티나가 이 결승 무대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그 원동력 가운데 하나는 리오넬 메시 선수의 영웅의 서사 원맨쇼 더하기 그리고 미드필더들이 상대 미드필더들과 싸워주면서 경합하고 이런 장면을 만들어내면서 승리하고 결승 무대까지 올라왔는데 스페인을 상대로는 아르헨티나가 경합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상황 자체가 만들어지질 않으니까 네, 붙으면 빠져나가고 붙기 전에 이미 빠져나가고 그런 상황들이 연달아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르헨티나도 물러서서 내려앉으면서 뭐 점점 수비만 하는 그런 시간을 늘려갈 수밖에 없었죠. 예. 특히나 마지막에 엔소 페르난데스가 경고 누적으로 퇴장당한 상황, 이게 아르헨티나에게는 뼈 아팠을 것 같은데 전반적인 경기에는 어떤 영향을 줬다고 보십니까? 경기에는 굉장히 큰 악영향을 줬습니다.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선수가 일찌감치 부상으로 빠지면서 센터백 쪽에 불가피한 교체 카드가 사용이 됐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또 크리스티아노 로메로 선수까지 부상으로 빠지면서 이 아르헨티나는 주전 중앙 수비수 2명이 부상 때문에 교체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풀백까지도 바꾸면서 4명의 수비진 가운데 3명을 교체로 사용을 했어야 됐거든요. 그런 와중에 연장전 접어들기 직전에 엔소 페르난데스가 2장의 경고를 받으면서 이제 퇴장당한 것은 아르헨티나가 나머지 시간을 10명에서 싸워야 되는 그런 엄청난 악재였고요. 그리고 한 명이 빠져나감으로 해서 수적인 열세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벤치의 작전의 폭도 한꺼번에 줄였죠. 그리고 후반전에는 상당 시간 동안 스페인이 더 밀어붙이고 아르헨티나가 점점 버티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거든요. 거기서 한 명까지 빠지다 보니까 아르헨티나로서는 뭐 수적인 열세 그리고 이제 벤치의 어떤 운신의 폭을 좁히는 결과까지 맞물리면서 힘을 그 전까지도 제대로 쓸 수가 없었잖아요. 강력한 스페인을 만나서 뭘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그 퇴장으로 인해서 뭐 사실상 정말 두 다리 두 손이 다 묶인 결과가 됐습니다. 또 스페인의 골키퍼 우나이 시몬도 이 위기 상황 때마다 먼저 앞으로 나와서 볼을 끊어주고 활약이 대단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타이밍이 정말 잘 맞는 팀입니다. 스페인 대표팀이 수비 라인이 굉장히 높은 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수비 라인이 높은 뒷공간을 뭐 상대 공격수가 뚫거나 아니면 정확하게 뒷공간으로 향하는 패스가 넘어갔을 때 그 넓은 공간을 골키퍼가 처리를 해야 돼요. 하지만 우나이 시몬 골키퍼는 그런 스위퍼형 골키퍼라고 얘기를 해도 될 정도로 넓은 수비 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페인 대표팀이 상당히 높은 수비 라인을 취하면서 공격적인 경기 운영을 하면서도 이번 대회에 단 1실점밖에 없거든요. 골키퍼의 어떤 선방 그리고 골키퍼의 넓은 커버 범위 이런 것들 더하기 스페인 대표팀의 숨은 강점 가운데 하나는 강력한 전방 압박부터 시작되는 수비 조직력입니다. 이 팀이 안정적인 패스 플레이 그리고 기술적인 우위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체계적인 팀이고요. 그리고 조직력이 엄청난 팀이고 시스템 축구의 정점에 서 있는 팀이거든요. 그런 어떤 거미줄처럼 짜여져 있는 수비 조직력에 상대팀이 번번이 걸려들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이번 대회 내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스페인은 이번 우승까지 합치면 A매치 38경기 무패 그리고 이제 월드컵 우승을 한 상황입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시스템 축구의 정점에 서 있는 상황인 만큼 앞으로 상당 부분 이런 왕좌를 오래 유지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현재 황금 세대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전력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이번 대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로에서 스페인이 우승을 차지하면서
당연히 유럽에서 가장 강한 팀이 됐고 그리고 이번 대회에서도 프랑스와 더불어서 우승 후보 1순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스페인이 이번 대회 우승 후보 1순위였고 우승을 실제로 차지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변이 없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다만 지난 유로에서 우승을 차지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양쪽 윙포워드였습니다. 네, 왼쪽에 니코 윌리엄스, 오른쪽에 라민 야말로 대변되는 스페인의 젊은 윙포워드들이 이 안정적인 공 관리에 그 마지막 정점을 찍어줬거든요. 예. 네, 그런데 이번 대회는 라민 야말 선수도 그렇고 니코 윌리엄스 선수도 그렇고 대회 전부터 있었던 부상 때문에 제 컨디션이 아니었어요. 니코 윌리엄스 선수는 대회 도중에 다시 또 다른 부위에 부상이 발생하면서 정상적으로 더 출전이 어려웠고요. 라민 야말 같은 경우는 몸 상태가 100%가 아닌 가운데서도 그래도 고군분투하면서 공격에서 어떤 천병 역할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양쪽 윙포워들이 이 정상 컨디션이 아니니까 벤치의 선택은 더 잘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네, 가지고 있는 건 정말 잘 해낼 수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수년간 맞춰온 조직력이 있으니까 그리고 전방 압박의 기조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잘 살리고 우리는 실수를 하지 않는 팀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경기를 통제하고 컨트롤하면 분명히 우리에게는 찬스가 오고 그 찬스는 살릴 수 있는 팀이라는 생각으로 경기에 임했거든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유로에서 우승을 했을 때 전략 전술과 이번 대회의 전략 전술은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이번 대회가 오히려 조금 더 실리적인 어떤 컨셉에 가까운 팀으로 운영이 됐는데도 그것을 해낸 선수단입니다. 네, 정말 대단한 팀이고 그리고 그렇게 능동적인 축구 그리고 때로는 수동적인 축구를 실시간으로 자신들의 어떤 원하는 그 입맛에 맞게끔 그라운드 안에서 선수들이 해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 팀의 위대함을 대변해주는 전략 전술적 측면 같습니다. 야말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메시와 야말의 대결, 축구의 과거와 미래의 대결이다. 혹은 이제 축구의 신 그리고 초신성의 대결 여러 가지 관심을 받았는데 이번 경기를 통해서는 두 선수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이번 경기는 사실 순수하게 아르헨티나라든가 스페인을 응원하시지 않는 그리고 한국에서는 새벽 4시에 킥오프가 됐기 때문에 오롯이 어떤 결승전의 긴장감 그리고 월드컵 결승이라는 그런 특별한 무대를 기대하시고 본 축구 팬이라면 약간은 실망하실 수도 있는 경기였어요. 왜냐하면 아르헨티나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장전에 가서야 첫 번째 슈팅을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스페인이 20개가 넘는 슛을 시도를 하면서도 득점을 못했기 때문에 이 결승전이 원래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거나 아니면 최근에는 물론 이제 난타전 경기들이 있었지만 결승전에서 난타전이 잘 나오진 않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도 정규 시간 동안 그 누구도 득점을 하지 못하고 0대0으로 끝나는 결승전 역시도 그렇게 자주 연출되는 결승전은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약간 실망을 느낄 수도 있는데 그 실망을 느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역시 라민 야말과 리오넬 메시 선수의 활약상이었습니다. 네, 두 선수가 좀 다른 의미로 활약을 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라민 야말 같은 경우에는 이 결승전을 앞두고 다시 한번 몸 상태에 이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컨디션이 더 떨어져 있는 상태로 경기에 임했기 때문에 그리고 아르헨티나의 수비가 겹겹이 라민 야말 선수를 둘러싸면서 봉쇄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고요. 또 리오넬 메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스페인이 계속 공을 쥐면서 경기를 통제했기 때문에 아르헨티나의 공격 기회가 많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스페인의 의도한 전략 그리고 자신들의 어떤 플레이를 끌고 가면서 자연스럽게 리오넬 메시 선수를 봉쇄했던 건 메시에게 공이 투입되지 않게끔 한 거였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공을 가지지 않은 리오넬 메시는 역시 축구에서 공을 가지지 않은 축구 선수가 활약을 할 수 있는 선수는 골키퍼 혹은 수비 네. 이 정도밖에 없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은 있었고 두 선수가 이 결승에서 많은 분들이 기대하셨던 정말 공격적에서 화려한 볼거리를 제공하면서 활약하기에는 제약이 많이 따르는 결승전이었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 또 포지션 상으로도 그렇게 자주 얼굴을 볼 수 있는 위치는 또 아니기도 했고요. 자, 그렇다면 경기 외적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번 월드컵이 너무 미국 색채가 좀 많이 들어갔다라는 비판도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 하프타임 쇼를 보면 26분이나 진행이 됐는데 여기에 또 미국 국가도 갑자기 또 나오고요. 그리고 챔피언 반지를 처음으로 이 피파가 수여를 하게 됐는데 전반적인 월드컵 진행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진행에 대해서 저는 높은 점수는 주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48개국 체제로 시작된 첫 월드컵이었는데 세 나라가 동시에 이 월드컵을 개최를 했잖아요. 하지만 이 마지막 무대에서는
그 공동 개최국 멕시코라든가 캐나다의 색깔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고 네, 미국만이 남아있는 대회가 됐고요. 그리고 이 하프타임 쇼 같은 경우에는 하기 전부터 그리고 이제 월드컵이 이 개최되기 전에도 얘기가 많았습니다. 과연 이게 축구에 어울리는 이벤트냐. 그리고 그 하프타임이 15분으로 딱 정해져 있는데 축구의 어떤 전통을 깨면서까지 꼭 해야 되는 행사냐라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막상 또 쇼가 볼거리가 있고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에게 만족감을 줬다면 그런 얘기는 안 나왔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이게 아마 이제 미식 축구 그 슈퍼볼의 하프타임 쇼와 비슷한 어떤 연출을 좀 노렸던 것 같은데, 근데 슈퍼볼의 하프타임 쇼와 이 북중미 월드컵 결승전의 하프타임 쇼의 가장 큰 차이는 스토리의 유무였던 것 같아요. 네, 슈퍼볼 하프타임 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나름대로 스토리도 있고 그 도시와 연결된 이야기거리들이 있는데 정말 이 월드컵 결승전에 우리가 봤던 하프타임 쇼는 이게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건지 네, 연예인들이 많이 나와서 그 유명한 가수들이 많이 나왔다는 것을 제외한다면 그 어떠한 볼거리도 저희한테 제공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요. 예. 네, 그리고 반지 같은 경우도 그 선수단에게 주어지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판매가 또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역시 뭐 그 점을 봤을 때는 미국답다. 네, 이런 좀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또 트럼프 대통령의 뭐 판정에 대한 개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구설수도 있기는 했고요.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이제 월드컵이 끝났으니까 국내 축구 팬들 이 아쉬움, 어떤 분노 이런 부분들이 이제 대한축구협회를 향해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 혁신위가 여러 가지 발언을 내놓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어떤 부분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보십니까? 일단 대한축구협회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개혁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현재로서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단시간 내에 끝나고 단시간 내에 마무리될 문제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런데 바깥과 대한축구협회의 온도 차이는 여전히 극명하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무엇을 하지 말고 무엇을 해라 이게 아니라 지금 대부분 아무것도 하지 마라 쪽이잖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대한축구협회가 선택할 수 있는 거는 몇 개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무엇을 우리가 하지 말고 무엇을 할까를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대부분 하지 마라 쪽이기 때문에 무엇을 할 것인지, 무엇을 남길 것인지, 네, 그 정말 작은 것들만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생각입니다. 네. 협회장 선거 제도 이런 개혁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는 큰 기대는 지금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박찬하 축구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초고가 1주택은 실거주라도 달리 봐야 한다며 보유세 인상을 시사했습니다. 극심한 주가 변동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레버리지 ETF 상품에 대해서는 상장 폐지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오는 23일 부동산 대국민 토론회와 이달 말 세제 개편을 앞두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방송에 나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생각을 밝혔습니다. 우선 보유세와 관련해 다주택자와 1주택자, 실거주와 비거주의 차이를 두겠다는 원칙을 제시하면서도 실거주용이라도 초고가 1주택은 달리 적용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부담 능력도 있고 그다음에 그게 주택 시장에 주는 부담도 있고 그래서 적정 수준이 얼마냐, 그러면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 이런 것들이 남아 있는 겁니다. 김 실장은 보유세를 인상할 경우 매물이 시장에 나오도록 양도소득세는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에 유념하고 있다면서 기간을 설정해 매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일예로 제시했습니다. 양도세율을 인하하더라도 한시적으로만 세금 부담을 완화해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 요청을 두곤 맞는 열쇠가 아니라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단기간에는 공급이 확보되지 않고 이주 수요가 생기는 데다 투기를 부추길 수 있다며 신속한 공급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단기간에 효과를 낼 수 있는 비아파트 매입 임대랄지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해서 절박한 심정으로 해법을 찾아야 된다. 김 실장은 최근 주가 변동성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삼전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한 입장도 분명히 했습니다. 해외로 유출되는 자금을 막는 국익 목적으로 도입했고 폐지는 상상하기 어렵다며 최근 발표한 보완책이 부작용을 해소할 걸로 내다봤습니다.
아울러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와 관련해선 1호 사업이 한두 달 내에 발표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정인영입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해 사과하기는커녕 책임을 합리화하는 궤변만 늘어놓고 있다며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나 의원은 어제 SNS에 글을 올려 김 실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레버리지 ETF 부작용에 대한 보완책을 언급한 걸 두고 실패한 설계자가 더 큰 설계를 맡겠다는 어불성설이라고 적었습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도 SNS에 이재명 정권이 지방선거 전 주가 부양을 위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상품 출시를 밀어붙였고 그 결과 주식시장이 카지노판처럼 흔들렸다며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제 증시 보겠습니다. 조금 전 프리마켓에서는 또 폭락세가 나타났는데요. 정규장도 불안감이 큰 상황입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9시가 넘었습니다. 조금 전 개장한 우리 증시. 아침도 두렵다는 분들이 많은데요. 지난주 폭삭 주저앉았는데 연휴 사이에 악재가 또 하나 추가가 됐습니다. 중국의 스타트업이 공개한 AI 모델이 세계 최상위 수준의 성능을 보여주면서 제2의 딥시크 충격 우려가 번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지금 개장 상황에 숫자가 반영됐습니다. 코스피 6,500대까지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770선을 가리키고 있는 상황이군요. 중국산 AI로 값싸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면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 같은 이른바 하이퍼스케일러들이 더는 메모리 반도체를 사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에도 악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숫자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현재 코스피 4.36% 내린 6,523포인트 지나가고 있고 코스닥은 2.86% 내린 769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다만 단기 낙폭이 너무 큰 데다 이번 주부터 글로벌 빅테크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는 만큼 반등을 기대하는 시선도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소폭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글로벌 유가가 요동치는 것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1,489원.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기조가 명확히 확인된 영향이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세계 문화자연유산의 등재와 보존을 결정하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어제 부산에서 시작됐습니다. 1988년 세계유산협약 가입 이후 우리나라에서 처음 열리는 회의입니다. 박순표 기자입니다. 조선시대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신 종묘입니다. 조선의 유교적 가치관과 재래의식, 전통적 건축 양식이 한데 어우러진 문화유산으로 우리나라의 세계유산 17건 가운데 가장 먼저 등재됐습니다. 인류가 보존할 세계 문화자연유산을 결정하고 보존을 논의하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부산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1988년 우리나라가 세계유산 협약에 가입하고 38년 만에 처음 열리는 행사입니다. 특히 전쟁의 잿더미에서 성장한 부산에서 문화유산을 통한 국제협력을 논의하는 자리가 열려 의미가 남다릅니다. 국제사회의 협력이 한 도시와 나라의 운명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바로 이곳 부산이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29일까지 계속되는 부산 세계유산위원회는 유네스코 사무총장을 비롯한 150여 개국의 대표단과 전문가 등 3천여 명이 참석합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미국의 야생동물 보호지 등 자연유산 8개, 중앙아시아의 실크로드와 2차 세계대전의 노르망디 해변 등 문화유산 21개 등에 대한 세계유산 심의가 이루어집니다. 지난 2021년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우리나라의 갯벌도 지역을 넓혀 확대 등재될 가능성이 큽니다. The World Heritage Committee will give life to the convention over the next 10 days. By considering new nominations, by examining the state of conservation, and by addressing growing challenges such as climate change, urbanization, and conflicts. 세계유산위원회에 맞춰 다양한 공연과 강연, 볼거리 등이 준비됩니다. 행사장인 부산 백스코 주변에서 무용유산 축제와 전통 공연, 영화제 등이 펼쳐지고 축구장 2개 규모의 대한민국관에 이어 우리나라의 세계유산을 둘러보는 프로그램도 마련됐습니다. YTN 박순표입니다.
부산에서 개막한 세계유산위원회에선 전쟁이나 무분별한 개발 등으로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도 심의해 등재할 예정입니다. 성경 속 사마리아로 알려진 팔레스타인 유적이나 러시아 바이칼호 등이 후보에 올라 있습니다. 이어서 유투권 기자입니다. 2달 전 레바논 남부로 진입한 이스라엘군이 헤즈볼라와 치열한 교전을 벌인 끝에 장악한 보포르성입니다. 과거 십자군의 요새였던 유서 깊은 곳이지만 전투의 요충지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집중 폭격을 받은 남부도시 티레엔 목욕탕과 개선문 등 로마 시대 유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성경 속 사마리아로 추정되는 요르단강 서안의 세바스티아도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최근 유대인 정착촌 당국이 일방적으로 유적지 전체를 몰수하면서 갈등이 커졌습니다. اليوم صار يجوا بدون حراسة. أول امبارح أجوا تقريبا ال100 جندي عملوا تخرج للضباط في منطقة المدرج. 이스라엘은 지난 2017년 유네스코를 탈퇴했지만 세계유산위원회 회원국 자격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강제로 병합한 크림반도의 고대 그리스 정착지도 무분별한 개발로 위협받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깊은 호수인 러시아의 바이칼호는 환경오염과 대규모 벌목, 지속적인 수위 저하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야생동물의 낙원이자 지구상 최대 규모의 육상 포유류 이동 경로인 남수단의 초원지대도 전쟁과 기후변화 때문에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부산에서 열리는 이번 회의에선 이들 유산을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에 등재할지 긴급 심의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 지정은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하는 차원일 뿐 구속력 있는 조치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시각에도 세계 곳곳에선 수많은 인류의 공동유산이 돌이킬 수 없는 훼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YTN 유투관입니다. 오늘 새벽 4시 10분쯤 충북 음성군 중부내륙고속도로 감곡 방향에서 단평 1교 근처를 지나던 17톤 화물차에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화재 진압 과정에서 한 개 차로가 1시간 넘게 통제되면서 감곡 방향 교통이 극심한 정체를 빚었습니다. 불은 1시간 10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은 차량 엔진룸 쪽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운전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포천에 있는 주택에서 무더위 속 단수가 하루 넘게 이어지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6시부터 포천시 가사면 일대 마을에 부분 단수가 시작돼 하루가 지나도록 물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포천시에서 도로공사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고만 할 뿐 언제부터 물 공급이 재개될 것인지에 대한 설명조차 없다며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출근길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장맛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는 점차 그 밖에 전국으로 확대하겠는데요. 특히 영서 남부와 충남을 중심으로 시간당 20에서 40mm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이들 지역은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차간 거리를 넉넉히 두고 속도를 줄여 이동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세한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정체전선상에서 발달한 긴띠 형태의 비구름이 주로 중부지방에 걸쳐 있습니다. 강원도 원주와 충남 곳곳에는 호우주의보가 발령 중인데요. 오전까지는 중서부 지방에,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경북 지방에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오늘 하루 수도권과 충남에 최고 80mm, 영서와 충북, 경북 중북부에는 최고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난 밤사이 열대야주의보가 내려진 호남과 경남, 제주도를 중심으로 밤더위가 나타났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28도, 광주와 대구는 33도까지 오르겠고요. 습도가 높아서 체감하는 온도는 이보다 1에서 3도가량 더 높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정체전선이 남북을 오르내리면서 전국 곳곳에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고 강약을 반복할 전망입니다. 장마 기간 곳곳에 강하고 많은 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하천이나 계곡의 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는 만큼 야영을 자제하는 등 안전사고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뉴스업 마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